질은 머리를 숙이고 잔의 상처를 살펴보았다. 한 번만이라도 내 키스를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는 몸을 숙이고 한참 동안 입술로 잔의 상처를 눌렀다. 이윽고 다시 몸을 일으키고 혀로 입술을 핥았다. 나는 당신 피로 영성체를 냈습니다. 나는 영원히 당신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이 어디를 가든 쫓아다닐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이든 지옥이든. 안녕하십니까. 연세대인 엑스파일 진행을 맡고 있는 철철 교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코가 막혀있는 오설록수입니다. 네, 코가 막혀서 굉장히 섹시한 멘트가 나왔어요.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오늘 소개한 인물 누군지 감을 잡으셨나요? 감 못 잡죠. 감을 못 잡으셨다면 이 사람이 소개된 다른 책의 내용, 다른 오프닝을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푸른 수염이라 불리는 영주가 있었어요. 그는 결혼을 여러 번 했으나 매번 아내들이 일찍 죽어서 새 아내를 얻게 되었어요. 이 푸른 수염 아저씨는 멀리 출장을 떠나기 전에 항상 새 아내에게 열쇠 뭉치를 건네주면서 성 안에 있는 아무 방에 다 들어가도 되지만 마지막 단 한 방만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만일 그곳에 들어가면 큰 화를 입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했다고 해요. 하지만 호기심 많은 새 신부는 남편을 말에 어기고 그 방에 몰래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아마 이제 다 아실 거예요. 푸른 수염. 저희가 아까 처음에 소개해드린 오프닝은 지독한 사랑이라는 소설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진짜 지독하다. 얼마나 지독하면 그 입으로 그 상처를.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질과 잔이라는 부제를 갖고 있는데, 질은 누군지 아시겠죠? 질들의 푸른 수염의 모델이 된 소설이 굉장히 많아요. 아멜리 노통의 그냥 푸른 수염이라는 소설도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뒷날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도대체 뭘 알고 싶소? 그리고 뭘 차라리 모르고 싶소? 뭔가 푸른 수염이 할 법한 대사들이 담겨 있죠. 변태 같네요. 그렇죠. 네. 자, 대사 하나까지 변태 같구나.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또 이제 변태라고 묶어버리면 나와 질들의 차이가 없는 거니까 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질과 잔에서 그러면 잔은 대체 누구인지, 우리가 왜 그렇게 접근을 했는지 그것을 좀 들려드리려고. 이게 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질들에 대한. 그리고 일단은 질들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지금 이거 대본에 넣었다가 사실은 너무 복잡해질까봐 뺐는데 시기 자체가 100년 전쟁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질들에는 100년 전쟁이라는 게 왜 발생했냐라고 뭐 엄청 깊게 들어가면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얘기를 하시겠지만, 원래는 영국이 그 프랑스의 조금 뭐랄까 부속 국가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영국 자체가 프랑스보다 좀 더 영토가 커지게 되고 프랑스 영토 내에서 영국의 영토가 더 커지니까 이게 웃기게 된 거예요. 신하의 영토가 왕의 영토보다 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영토를 뺏고 영국에 있었던 헨리 6세가 왕위에 오르게 되면서 프랑스에 있었던 샤를 7세, 그때는 이제 왕이 대관식을 하지 않았던 그 왕과의 어떻게 보면 이제 100년 동안의 이제 싸움이 지속되어가는 그 과정인데,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질드레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잔이 누군지는 대충 예상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예상을 하실 수도 있고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이게 저도 이제 시대상으로 맞춰 보니까 그러네라고 했는데 저는 몰랐거든요, 두 사람의 관계를. 저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잔은 잔다르크죠. 잔다르크입니다. 잔다르크.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재생산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소설이든 뭐 만화, 영화, 그리고 심지어는 정치계에서도 잔다르크에 대한 것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 질드레와 잔다르크에 대한 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찾아보면서 보니까 이제 질드레의 그런 악행을 좀 추적하는 과정에서 뭐 한 몇 가지 정도 설이 있다, 이렇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추격을 해봤어요. 첫 번째가 이제 질드레가 잔다르크를 사랑하였다라는 이제 주장이거든요. 그게 아까 저희가 처음 그렇죠. 오프닝해줬던 지독한 사랑이라는 소설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잔다르크가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전쟁에서도 굴하지도 않고 상당히 당당하고 이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서 질이 사랑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잔다르크를 이제 흠모하는 국민들도 많아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영웅이 되니까. 그렇죠. 이 국가 내에 있어서 왕이라든지 그런 이제 프랑스 왕 샤를 7세 같은 경우엔 이 잔다르크가 이렇게 커지는 걸 원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잔다르크가 영국의 이제 부르고뉴와 영국의 포로가 됐을 때 정치적으로 모략을 해서 마녀로 몰아서
1431년에 화형으로 이 처형을 하게 되는 걸 사실 만들거든요. 샤를 네, 7세가. 그렇죠. 처음에는 이게 잔다르크가 완전 아이돌이었잖아요. 그렇죠. 거의 영웅이자 아이돌이어서 여기저기서 다 데려가고 다 자기네들의 상징을 내세우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서로 죽이려고 드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돼버렸었죠. 그래서 이런 일을 겪으면서 잔다르크를 사랑했던 질드레가 모든 걸 내려놓고 성으로 돌아가서 은둔 생활을 하게 되고 오히려 이상한 흑마술 같은 데 빠지게 됐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 인생 무상 또는 뭐 나 그냥 방탕하게 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그런 쪽으로 빠지게 됐다라는 게 첫 번째 설이에요. 그렇죠. 이건 설인데 네. 확실한 팩트가 있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잔다르크가 총지휘관이었고 질드레가 거기에서 가장 그 파워 있는 장군이었던 건 네. 사실이에요. 그 부대에. 네, 그렇죠. 그리고 잔다르크의 부대가 거의 제갈량의 전략 같은 상대의 허를 찌르는 네, 전략들을 많이 구사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게 이제 잔다르크가 스스로에 대한 뭐 믿음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전략적인 지식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뒤에 누군가가 있었을 수도 있고 그건 모르지만 어쨌건 잔다르크가 구사했던 전략은 굉장히 상대의 허를 찌르고 실제로도 유효했고 그리고 그 전략의 선봉에 섰던 사람이 질드레였고 그렇죠. 그것까지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토대로 사람들이 이런 연애설 사랑설을 퍼뜨린 거죠. 근데 어디까지 사실인지 모르죠. 그렇죠. 그건. 네. 그럼 두 번째.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게 질드레는 100년 전쟁을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렇죠.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상당히 많은 시간 인생의 대부분을 전쟁터에서만 보낸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그러니까 이전에 연쇄살인범들 중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전쟁을 다녀오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그런 사례를 얘기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사람은 거의 일생의 대부분을 보냈으니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전쟁터의 잔인함을 눈으로 수없이 본 거죠. 그런데도 자신과 함께한 동지인 잔다르크가 죽고 전쟁이 마무리가 되고 평화의 시대가 왔는데 이 사람은 평화의 시대에 맞는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게 되고 뭐 상실감도 당연히 있을 거고 살인의 광기도 맛본 상태니 이러한 자신의 어떻게 보면 계속 올라오는 그 광기를 억누르기 어려웠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게 됐다라는 게 두 번째 얘기예요. 그렇군요. 좀 더 사실적일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은 그런 설이네요. 네,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이걸 좀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한 느낌이 좀 있죠. 이거는. 그러네요. 그러면 세 번째 설 어떤 거인가요? 이렇게 이제 하면은 잔다르크가 총 또 3번 언급이 되는데 네. 잔다르크는 이제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잔다르크가 죽었어요. 오히려 신을 그러니까 질드레 옆에서 본 질드레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신을 믿고 신을 추종하고 신을 따랐던 잔다르크가 죽었다. 그러면은 신은 대체 뭘 한 건데? 이런 이제 허무감에 빠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신의 존재를 부정했던 거고 그런 신에게 신실했던 자의 죽음을 믿을 수 없던 질이 이제 선택한 게 흑마술, 연금술 이런 쪽에 빠지게 되고 그런 그의 상실감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쪽에 더 몰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정점이 바로 악마 소환 의식 같은 건데 질드레가 이제 자신의 희생자들을 학대하고 한 이유가 바로 이런 악마 소환 의식의 제물로서 그 용도를 하기 위함이다라는 게 이제 세 번째 설이에요. 그렇군요. 네. 세 번째 설은 꼭 그러니까 잔다르크의 죽음 앞에서 신을 부정했다기보다 그런 전쟁을 겪으면서 네. 그리고 종교인들의 표리부동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 당시에 일부 종교인들과 권력가들의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면서 이런 거에 빠졌을 것이다라는 설이네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설들이 있고 이런 설들은 뭐 다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잔다르크랑 얽혀 있었어? 이런 걸 굉장히 모르시는 분도 있었겠지만 질드레의 생애 네. 전 굉장히 궁금해요. 네. 질드레가 1404년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말씀드렸던 드라큘라, 체세프 블라드랑 시기가 엄청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렇군요. 1400년대 그 사람도 1400년대 사람이었으니까 제 기억이 맞다면. 그래서 브루타뉴 국경 근처 마시쿨에서 기드라발 다시 말해서 기드레와 그리고 마리 드 크라웅 사이의 장남으로 태어납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습니다. 아니, 기드라바는 어느 다른 소설에 또 주인공을 했던 걸 제가 읽은 기억이 있는데요. 뭐 좀 이런 그러니까 프랑스식 이름들이 좀 다 들어볼 법한 약간 이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질의 아버지인 기가 입양을 통해서 잔드레의 재산을 물려받았고 프랑스의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이 드레라는 가문의
이 기라는 사람이 질드레의 아버지가 입양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드레 가문의 모든 것을 물려받고 프랑스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훗날 아버지와 그리고 이제 나중에 질드레의 외조부를 통해서 이 막대한 토지를 물려받게 된다라는 게 이 질드레의 어떻게 보면 어린 시절에 예견되어 있었던 미래의 모습인 거죠. 그렇군요. 네. 뭔가 조조의 어린 시절을 들은 느낌이네요. 그런 거 비슷하네요. 네. 네. 근데 이제 질의 양육 과정 자체는 어떻게 됐냐 보면은 질은 거의 부모님을 거의 보지 못하고 부모의 손에서 자라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러니까 아들을 방문하는 일 자체가 거의 없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질드레 자체는 상당히 똑똑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7살 때 이미 그런 뭐 무술, 아마도 궁정 무술 그런 좀 느낌이 나죠. 펜싱 같은 네. 그런 거라든지 궁정 관습, 예술, 인문학, 라틴어, 그리스어 이런 거를 습득하는데 상당히 빨랐다 그러고 실력 있는 학생이고 이제 또 군사 훈련에 상당히 전문가적인 그런 재능을 보였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이 사람이 정치가 스타일은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그 드라큘라의 모습에서 볼 수 있지만 15세기 프랑스 남성에게 특히 이제 권력자에게 요구되는 권모술수, 그다음에 궁정 암투, 그러니까 드라큘라가 많이 했었던 예. 그런 행동에 있어서는 이 사람 거의 바보 수준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드라큘라는 이 전과 후를 다 갖춘 사람이고 질드레는 이 뒷부분인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제가 표현한 게 약간 가장 그 장군이었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네네네. 이 사람은 정치가가 아니라 약간 뭐라고 그럴까? 그 잔다르크가 제갈량 같은 총 지휘관이었다면 거기에 조언이나 허저 같은 느낌이지 않았을까? 그렇죠. 물론 좀 긍정적인 의미지만, 그러니까 전쟁에 대해서는 특화돼 있지만 그렇다고 이제 정치엔 맞지 않은.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좀 들었겠네요. 이제 그렇죠. 그 후로는. 네, 한 1415년 12살 12살쯤 되던 해에 이제 좀 이 질들의 생활 자체에 좀 문제가 바뀝니다. 문제가 생겨요. 어머니를 여의게 되고 뒤이어서 아버지마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질의 아버지가 아이들을 사촌에게 맡긴다고 유언을 해요. 대신 그 자신의 장인인 장 드크라웅이 아이들의 양육에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분명히 강조를 하면서 유언으로서 이제 남기고 그 말을 남기고 떠나거든요. 왜냐하면 이 그러니까 장인과 질의 아버지 이 두 사람 간에 뭔가 암투가 있었을 것도 같지만 사실은 이 장드 크라웅 자체의 인물이 좋은 인물이 아니었어요. 지금 좀 헷갈리는데 장인이라고 하는 게 지금 질드레의 외할아버지죠. 그렇죠. 외할아버지고 그리고 장드 크라웅이 누구죠? 장드 크라웅이 질의 외할아버지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외할아버지와 아버지 간에 암투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결국 외할아버지가 맡기로 했다. 네. 그러니까 그건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려 한 건데 왜 아버지가 이 자신의 아들을 그러니까 자신의 장인, 그러니까 질드레의 외할아버지한테 맡기지 않으려 했냐면은 이 질드레의 외할아버지가 상당히 좀 어린애들이 보기에 적당한 모델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렇죠. 왜냐면은 이 교활했고 상당히 이제 교활하면서도 약간 강력한 그런 영주였고 권모술수가 뛰어난 것도 있지만 양심이라는 것도 없고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 또 다른 설에 의하면 이 외할아버지가 남색을 밝힌다라는 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신의 어린 아들인 12살인 그 질드레와 자신의 나머지 아들을 맡기고 싶은 마음이 안 든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소장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제 안타깝게도 그 질드레가 자신의 외할아버지의 손에서 크게 됩니다. 결국엔 유언이 실행되지 않은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부모가 있을 당시에 도덕, 종교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상당히 잘 받았던 질인데 장드크라웅의 그런 모습 그리고 장드크라웅이 했었던 주변에 있었던 외부 환경이나 그런 교육 환경이 질에겐 도움이 되지 않았던 거죠. 더군다나 왜냐하면 질은 이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재능을 보이지 못했으니까. 그렇군요. 거기까지가 이제 질의 어린 시절이네요. 그렇죠. 예. 이게 약간 영화처럼 만들어 본다면 어머니에 대한 굉장한 애정을 받았고 어머니가 죽으면서 자기한테 사랑을 주지 않았을 것 같은 아버지가 그래도 자기를 사랑하고 있었는데 아버지의 뜻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고
웨어러브즈한테 오면서 이제 다시금 인생 무상을 느끼지 않았을까? 네. 뭐 그런 상상을 좀 하게 만드는데 그러면 이제 드디어라고 표현해도 되겠지 모르겠지만 드디어 질의 인생과 유럽 역사를 뒤흔드는 사건이 일어나죠. 네, 100년 전쟁. 이미 아마 이 시기에서부터 계속 100년 전쟁은 일어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질이 언제 참여를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질이 1427년부터 1435년까지 이제 프랑스군에 소속돼서 지휘관으로 복무를 합니다. 근데 이게 질의 나이를 생각해 보면 질이 1404년생이니까 24살? 그러네요. 그때 지휘관으로 복무를 한 거예요. 상당히 어린 나이였고 저희로 따지면 뭐 정상적인 남자가 군대 막 병장 전역할 나이에 그러네요. 이제 지휘관으로 활동을 한 거죠. 그래서 29년에 잉글랜드 부르고뉴 동맹군과의 전투에서 이 잔다르크와 함께 싸웠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시간이 흐르고 잔과 질이 함께 이제 오를레앙이라는 곳을 해방시키고 왕태자에게 프랑스 왕들의 대관식 장소였던 랭스를 바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아까 나왔던 프랑스의 왕이 사실은 정통성 있는 왕이 될 수 없었던 이유가 실제 대관식 장소에서 대관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이제 소위 말해서 가라 왕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질들의 용기 그리고 총명함 이런 게 이제 전장에서는 상당히 유명했고 감탄의 대상이었다 그래요. 그렇군요. 이 당시에 자세한 건 제가 모르지만 그 질드레와 잔다르크 사이에 뭐 암투가 있었다거나 뭐 권력 투쟁이 있었다거나 이런 건 전혀 없고 네네. 정말 그 하나의 작전으로 해서 순탄하게 쭉 해서 성공을 하고 그 뭐랄까요 그거에 대한 영광은 잔다르크가 딱 안고 질드레는 질드레 자기 영역 안에서 딱 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사람들이 굉장히 이것저것 설을 또 푸는 그런 네네네. 것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질이 실제로 그 잔다르크의 활동을 보면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많이 놀랐다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은 실제 프랑스군이 한 1년 정도를 시간 투여를 해야 성공할 수 있었던 작전을 뭐 한 4일 만에 성공을 시켜버린다든지 그렇죠. 잔다르크의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게 정말 뭐라 그랬지? 신이 내려준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약간 경외심을 가졌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100년 전쟁 그 중에 29년 7월 17일에 이제 25살 당시 25살이었던 질드레가 프랑스 육군 원수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질의 아쉬움이 드러나게 돼요. 정치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질이 정치 기술에 대해서 부족함을 확실히 드러내거든요. 그러다 보니 궁정 내에서 프랑스의 수많은 권력자들과 이 등을 지게 되고 서로 적을 지는 관계가 돼버려요. 그리고 이 적들은 뭔가를 기다리죠. 질을 물어뜯어요. 그렇죠. 이제부터 사실은 100년 전쟁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이제 그런 있을 시점 사실 이렇게 평화기로 넘어오면 뭐 중국 역사나 다른 역사에서도 볼 수 있지만 사실 일어나는 게 대부분이 토사구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왕의 주 고문이자 가장 기회주의자에 가까웠던 조르주 드라 트레무유라는 사람이 잔다르크가 어떻게 보면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라트레무유라는 사람이 권력의 이제 정점에 자기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도달했다고 생각하니까 1430년 그 잔다르크가 부상을 입고 잉글랜드의 동맹인 부르고뉴 공작의 포로가 되거든요. 네. 이 시점에 그때 사실은 당시에 존재하는 포로에 대한 관습을 통하면 잔은 몸값을 치르면 그냥 간단히 풀려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라트레무유가 왕을 설득합니다. 그 잔다르크를 살려주지 말라고. 지금 제거해야 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잔다르크의 이제 위기가 찾아오는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역사적인 기술은 질드레 역시도 여기서 그 의견에 동조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질드레 역시도 잔다르크를 버렸다라는 이제 역사적인 기술이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거 이제 반대 의견도 있기도 하고 제가 봤을 때 질드레는 잔다르크를 처음 봤을 때 뭐 저런 애가 저렇게 작전도 세우네. 근데 약간 그 용병 대장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거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여기서도 안타깝지만 딱히 의견을 낼 캐릭터가 아니었을 수도 있고 그 캐릭터 네네네. 자체를 생각해보면 뭔가 강하고 싸움을 즐긴 만화로 약간 만화틱하게 하면 싸움을 즐기는 용병 대장 느낌. 안타깝고 잘못했다는 건 느끼는데 내일은 아니고 근데 막상 죽고 나니까 그때부터
후회가 밀려오는 뭔가 그런 장면이 또 저는 상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잔다르크가 이듬해 1431년에 봄 루앙에서 화형을 당하거든요. 근데 아마 이 시점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토사구팽이 시작됐다 볼 수도 있고 소장님 그 의견과 좀 더 덧붙이면 아마 질들에도 위협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정치적으로 무감각하다 해도 그렇죠. 영웅이라 떠받들던 잔다르크를 이렇게 쉽게 죽였어? 그럼 나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와 잉글랜드 간의 강화가 이제 시작되고 100년 전쟁은 사실상 막을 내립니다. 샤를 7세는 평화 속에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고 전쟁 때문에 군대를 모으고 이제 전쟁에만 몰두할 수밖에 없었던 귀족들도 그런 자신들의 부를 쌓고 이제 좀 더 평화로운 세상을 살기 위해서 다들 영지로 돌아가고요. 그래서 35년에 이제 군복무를 질드레도 사실은 35년쯤에 그만두지만 사실상 그의 공직 생활은 1432년 외조부가 사망할 적에 끝이 났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봐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외조부가 성격이 어떤 사람이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권력지향주의자고 그리고 뭐 암투도 잘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마도 질드레랑 뭔가 질드레에게 악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지만 이런 공직 생활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후견이 돼줬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 외할아버지가 사망을 했으니 사실상 질드레가 이제 공직 생활은 끝이 난 거나 다름이 없었죠. 정치적 파워가 없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아이러니한 건 이제 이거는 이제 역사가의 또 다른 기술인데 장드크라웅 즉 외할아버지가 죽기 전에 두 가지를 후회를 했다 그래요. 하나는 자신의 무자비한 생활 방식을 후회를 했다 그러고 또 하나는 질드레라는 괴물을 키운 것을 후회했다 그래요. 아 그래요? 약간 좀 의미심장한 대화기도 하죠. 참 시각에 따라서 다 괴물 같은 사람들인데. 그러니까요. 그렇군요. 어쨌든 질이 이제 샹토세라는 이제 자신의 영주로 돌아온 시기는 그 라트레무유, 그러니까 잔다르크를 모함했던 그 사람이 또 궁정에서 체포 및 추방된 때라고 해요. 아, 그 사람도 체포 추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 그 권력 안에서 안을 다스리는 사람들끼리 뭔가 암투가 있었던 거죠. 권력 무상이네요. 그렇죠. 그 잔다르크가 죽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후회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잔다르크가 죽는 모습이 이게 약간 그 이단처럼 몰아서 죽인 것도 있잖아요. 화형을 시켜서. 네. 근데 그 죽는 순간에도 자기가 확실한 의지를 거기 모인 군중들한테 보이면서 그 죽인 화형을 시킨 사람들조차도 뭔가 성녀를 죽인 게 아닌가 후회를 하면서 이런 정치적으로도 트레무요의 입지가 좀 좁아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도 좀 드네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은퇴를 했어요. 네, 그리고 절질들의 은퇴한 전쟁 영웅이잖아요. 전쟁 영웅이니까. 근데 이 사람에게 아까 한참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착된 삶 자체는 맞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질드레 자체가 젊은 시절에 사실 다양한 경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실제로 뭐 내정도 좀 해보고 뭔가 그런 걸 해서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24살부터 전쟁밖에 안 해온 사람이니 몇십 년을 전쟁만 해온 사람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착한다, 뭔가를 내정을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겠네요. 더군다나 뭐 사륙, 승리 이런 것만이 이 사람의 어떻게 보면 유일한 경험이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발생한 왜곡된 정신, 환상, 과학적 성향 이런 게 사실은 전쟁이라는 잔인함, 그 잔인성 뒤에 많이 숨어 있었고 그게 없어지니 이젠 드러날 일밖에 남지 않았던 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전쟁 통해서 100명을 죽인 건 영웅인데 그렇죠. 일반으로 돌아와서 일상으로 돌아와서 10명만 죽여도 그건 연쇄살인마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평온한 내정의 시기를 맞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하는 게 뭐냐면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냈냐면 자신의 내면의 악마를 충족시키는데 남은 인생을 바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악마를 이용해서 영웅이 됐었는데 이제 그 그렇죠. 악마는 너무 커져 있으니 법정에서 이 질드레가 나중에 진술한 바에 따르면 외조부가 사망한 해에 처음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진술을 했다 그래요. 그 이후에 질이 이제 마시쿨이라는 곳으로 이주를 해서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살인 행각을 벌이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푸른 수염의 모티브가 된 살인이 그렇죠. 시작되는 거죠. 이 역사가들은 실제로 질드레가 아이를 유기한 건 한 1432년 즉 이제 외할아버지가 사망을 했을 그 시점이 처음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요. 일치하는 시각이네요. 네. 진술하고.
그래서 질드레의 친척이 어린 그 도제를 납치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도제가 이름이 아니고 뭔가 이제 그 기술자 밑에 있는 제자. 약간 제자 아. 같은 아마 그런 말일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 소년이 12살이었다 그래요, 당시에. 그래서 질드레가 아이를 유괴했다는 어떻게 보면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아이의 죽음과는 관련이 있다라고 이제 언급이 돼 있다고 해요. 이제 그 당시 뭐 기록들에 의하면. 그래서 질드레에 의해 쓴 전기 작가는 아이에게 일어난 일을 다음과 같다라고 추측을 했는데 이제 이 아이가 납치돼서 왔어요. 네. 그래서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는 그런 호화로운 옷을 입고 푸짐한 식사를 하고 그런데 질드레와 측근만이 출입이 가능한 공간에 들어갔다. 그 이후에 뭐 쭉 내용이 있지만 그 부분에까지는 굳이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게 된 거예요. 굉장히 잔혹한 얘기가 담겨 있나 보네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뭐 좋은 옷을 입히고 맛있는 걸 먹이고 그런데 질드레와 몇몇 사람들밖에 들어갈 수 없는 공간에 그 아이를 넣어놨다? 그럼 뭐 그 이후의 것이야. 굳이 더 언급할 필요 없는 내용들이 분명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희생당한 아이들의 수가 어느 정도인지 기록이 있나요? 그러니까 수는 사실은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대부분 매장을 시켜버리거나 이미 불태워서 그렇다고 하는데 살인 건수에 대해서는 대략 한 80에서 200건이라고 하고 명수로 넘어가면 한 심하게는 600명 정도까지라고 추정을 하기도 한다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전에 바토리에 대해서 썰님과 말씀하셨을 때 나왔었던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분명 과장된 부분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80건에서 200건은 좀 아닐 수도 있고 한 20건에서 한 80건 사이. 근데 이제 확실히 이 사람을 악인으로 몰아야 되니까 좀 더 확대 해석한 부분이 없지 않아.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거는 뭐 확인될 수가 없는 저도 부분이니까요. 추정일 뿐이니까요. 네. 그래서 일단 아이들이 자꾸 사라져요. 그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마시쿨 마을에 혼란이 오고 뭐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 중 한 사람인 앙드레 바르브 이 사람이 이제 증언을 하는데 질드레와 패거리가 주도했음을 알았다. 하지만 아무도 이 말을 꺼내지도 못했다라고 이제 후에 그렇게 증언을 했다 그래요. 이 사람이. 그렇죠. 마을에 은퇴한 장비가 살고 있는데 그렇죠. 예를 들어 뭐 장비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전혀 아니었지만 장비 같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장비가 나쁜 짓 한다고 말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그러면 지금 질드레가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키워드 중에 되게 중요한 게 흑마술, 악마 소환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지금 이런 얘기가 언급이 되지 않고 있어요.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잠깐 100년 전쟁 시대로 돌아가서 실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잔다르크의 전우로서 질드레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기적들을 많이 목격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제갈량처럼 기도로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뭐 이런 거를 한다든지 뭐 상처에서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도 보인다든지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뭔가 잔다르크의 터무니없는 예측조차 진짜 현실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일어나는 현장에 항상 질드레는 있어 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게 뭔가 신앙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초자연적인 현상을 애초에 믿게 된다. 이게 개연성이 없는 얘기 아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자꾸 비현실적인 걸 보니까 이런 게 있구나라고 이 사람은 애초에 무의식적으로 믿어버린 거죠. 이게 종교의 생성 과정과 굉장히 유사하네요. 그렇죠. 예. 그 어디였더라? 약간 아프리카 어디의 섬에 적도 근처의 섬에 미군이 가서 먹을 걸 주고 떠난 거예요. 근데 그 미군의 존재가 그 아프리카 섬 주민들에게는 신앙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뭔가 그 사람들이 현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것, 놀라운 것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루기 위해서 과학적 근거가 없는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 그것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커지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이게 흑마술도 하나의 종교적인 심리잖아요. 그렇군요. 프랑스군 1년이 돼도 못했던 일을 4일 만에 이루는 잔다르크의 그런 기적 같은 모습들.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거는 질드레가 이런 뭐랄까요? 무의식적인 잠재의식을 가지고 있다. 초자연적인 거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어요. 네. 왜냐하면 이 다음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질드레는 정치에서 손을 뗐습니다. 애초에 맞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즐기는 것뿐이었어요.
연극 공연 같은 데다가 그냥 돈 다 투자해버리고 방탕하게 생활을 하고 그리고 뭐 이러다 보니까 사이비 연금술사들에게 쉽게 넘어가는 건 뭐 일도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저희 뭐 질들이- 금 만들어 드릴게요 이러면 뭐 그냥 다 넘어가 돈 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정치는 떠났는데 사람이란 게 그렇잖아요. 내가 정치를 못해도 부와 권력은 갖고 싶잖아요. 네네. 부와 권력은 원했던 거죠, 질들에도. 그래서 그런 그에게 연금술사들이나 사기꾼들이 와서 무슨 말을 하냐면 악마를 이용해서 당신이 프랑스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막 부추기는 거예요. 질드레가 순진해요. 순진한 네. 악마였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항상 사기꾼 옆에 존재하는 사람은 이 뛰어난 연출가지 않습니까? 네. 그 연출가, 즉 이 당시에 마술사가 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뭐 이런 질드레가 어떤 이런 마술사까지 마술사인지는 모르죠. 그냥 실제 뭐 예를 들어 사제입니다. 뭐 이렇게 아마 꼬드겨서 데려왔겠죠. 질드레 앞에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실제 악마 소환 의식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사기꾼 마술사 이름이 프랄레티인데 이때부터 이 프랄레티의 능력이 발휘가 됩니다. 뭔가 깜짝 쇼 같은 연출을 하고 뭔가 그런 장치들을 활용해서 실제인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프렐라티. 예. 그러다 보니 이 사람과 함께하는 사기 행각, 질드레가 믿고 있었던 실제 악마 소환 의식이라고 믿었던 행각은 1년 이상 계속이 되고요. 프랄레티가 돈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요구를 했지만 뭐 무리하게 잔인한 재물도 요구를 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악마를 소환해야 되니까 이게 사기를 치려면 악마를 소환해야 되는데 뭐 돈 많이 주시면 됩니다. 이런 뭔가 개연성이 안 맞으니까 그렇죠. 제 생각은 그래요. 사기를 확실히 치려면 아마도 뭔가 이런 악마적인 느낌이 나는 재물을 요청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걸 요구를 했을 거고 질드레는 당연히 그걸 들어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증거가 모여서 이 질드레가 체포가 될 시점에 사기 행각이 끝이 난 거죠. 이게 이 당시는 아무래도 마술과 과학, 어떻게 보면 마술은 과학이잖아요. 그렇죠. 과학적 눈속임이란 말이죠. 네네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거를 종교적이고 성령적인 걸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물론 악마가 성령 아니지만 그런 초월적인 어떤 것으로 그렇죠, 받아들이다 그렇죠. 보니까 또 그럴 수 있겠네요. 연금술사가 아직도 있다라는 건 아직 그만큼 화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니까 그렇죠. 뭔가 과학이라는 측면, 아직 이 시대는 확실히 과학보단 종교니까. 그렇죠. 지금 한편은 또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해요. 이런 어떻게 보면 이게 원조 마술사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원조 마술사가 이런 악당이었다니. 마술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참 네. 안타깝습니다. 뭐 예전에 소장님께도 말씀하셨던 거지만 실제 마술사는 사실은 그 뿌리가 서커스 단에 있으니까. 네네. 예.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 프랄레티와 관련된 이야기로 보면 프랄레티도 질드레만큼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좀 아이러니한 부분인 게 프랄레티와 관련된 이야기가 당시 사람들이 질드레가 저지른 공포스러운 일들을 굳이 인간의 어떻게 보면 나름의 합리성으로 설명하고자 조장했던 이야기다라는 주장도 좀 일부 있어요. 그러니까 프랄레티는 좀 오바한 거다. 그러니까 프랄레티 이야기는 좀 굳이 만든 이야기 같다라고 해석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프랄레티는 그냥 뒷산에 있는 오소리 같은 거 하나 잡아오게 할 생각으로 큰 재물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막 네. 연출했는데 애를 잡아왔어. 막 그렇죠. 그런 느낌이었을 네. 수도 있다.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아니면 뭐 좀 더 멀리 가면 애초에 프랄레티라는 존재가 없었다. 애초에 없다. 다만 이렇게 뭔가 너무 받아들이기 힘들잖아요. 네네. 뭔가 아이들을 막 이렇게 학대했다는 게 음. 그걸 좀 더 개연성을 높이기 위해서 마술사를 등장을 시켰다. 어.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아예 그렇게까지 바꿀 수도 있군요. 네. 생각을. 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드레가 아까 몰락한 순간을 얘기를 했어요. 네, 프랄레티의 그 거짓이 밝혀지고 프랄레티가 진짜 인물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 몰락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말해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일단은 그 역사가들이 판단하는 질드레의 몰락은 질드레의 동생으로부터 좀 출발한다 보시면 돼요. 동생인 르네 드레 그리고 다른 친족들이 질드레의 행동을 모르진 않았을 거라고 판단을 해요. 여동생인가 역사가들은. 보네요. 르네. 근데 이제 형이라고 언급이 되는 거 봐서는 남동생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르네는 형이랑
달랐다 그래요. 르네 하니까 생각나는데 셜록 홈즈 영화에 보면 남자 이름으로 나옵니다. 르네 그렇군요. 이렇게.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르네 루소라는 여배우가 네. 있어가지고 근데 여잔 줄 알았네요. 네. 어쨌건 이제 르네는 형과 상당히 기질 자체가 달랐다 그래요. 그럼 대충 어느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좀 전쟁 쪽에 맞지 않고 뭔가 그래도 정치적인 수완이 있는 적당히 괜찮은 인물. 이 두 사람이 힘을 합쳤다면 얼마나 그렇죠. 그 긍정적인 역할을 미쳤을까 또 생각 드네요. 아무튼 이 네. 르네가 왕에게 프랑스 왕에게 질이 가문의 영지를 팔지 못하도록 하는 법령을 발표하게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도 막 돈을 써대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지금 입장으로 따지면 자꾸 집안에 돈을 쓰니까 이 사람 돈을 못 쓰게 이제 뭐 법으로 제정을 해달라 한 거죠. 그리고 샹토세 성의 지배권을 얻어냅니다. 그래서 질드레가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마시쿨 마을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게 또 문제가 된 게 마시쿨로 이동을 하면서 문제가 더 발생해 버린 거죠. 그렇죠. 네, 샹토세 때는 뭔가 조금 했다면 마시쿨로 가면서 더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연쇄살인범으로 따지면 애가 혼자 남게 되니까 더 범죄를 그렇죠. 많이 저지르게 되는. 나는 심심해졌고 주변에 나를 감시하는 눈은 없어졌어. 그렇죠. 무엇보다 이제 이러다 보니 질에게 남은 건 동맹도 없고 군대를 부릴 돈도 없고 그런데도 돈은 좀 있다 보니까 그의 재산을 탐내는 사람들은 많은 거죠. 한편으로는 정말 외롭긴 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혼자 있는 섬 같은 존재인데 자신을 노리는 사람은 많고 뭔가 이 사람이 실수하기만을 바라는데 이 사람의 심리나 환상은 충족되지 않고 난 정치에도 관심이 없고 이러다 보니 뭐라 그럴까요? 애초에 이게 터질 수밖에 없는 화약고에 지금 몸을 싣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쨌건 다음으로 우리가 봐야 될 사건 어떤 건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질들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졌을 거고 처형에 이르기까지 그 네. 과정, 일련의 과정들 이 질들의 이야기의 엔딩인데 그 부분 좀 듣고 싶네요. 저희가 아까 악마소환 의식 때 체포만 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체포가 어떻게 됐냐면 1440년 5월 15일에 네. 스승의 날이죠. 네, 스승의 날이네요. 날에 네.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래요. 질이. 아마도 이런 앞뒤 저는 환경이 그러니까. 네. 생테티엔의 드메 모르트 교회에 난입을 해서 양날 도끼를 휘두르고 장드 페롱이라는 성직자를 위협해서 끌고 나갔다 그래요. 그럼 이게 이 당시 시점에서 보면 단순한 성직자 납치 사건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이건 뭐 거의 신성 모독이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 이 사건 때문에 낭트 주교가 수사에 나서고 이 무렵에 수사관들이 좀 미리 모아두고 있었던 그런 범죄들, 증언들, 증거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적발을 해낸 거죠. 그래서 7월 29일에 낭트 주교 말레 스투루아가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여기에는 질들의 가학적 행동과 학살 그리고 남색, 악마 소환 등의 죄가 있음을 이제 발표를 하고 이런 죄가 있어서 체포가 된 거다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9월 15일에 질과 공범자들이 체포가 되고 이때 기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5월 15일에 그런 납치 사건이 일어나고 9월 15일 4개월 뒤니까 조금 시점상 거리가 있고 하지만 뭐 그래도 뭔가 개연성 있게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바로 체포 아무리 이 당시가 시대가 그랬다 해도 뭐 바로 체포하고 막 이렇게 고문을 하고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게 뭔가 종교인을 위협하다 보니까 질들에 대한 확실한 물리적 제재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물리적 수사가 그때까지는 질드레가 아예 뭐 권력이 없었다 하더라도 동생도 있었고 뭐 아직 그 권력의 잔재들이 남아 있었을 테니까 그렇죠, 쉽게 그렇죠. 못 건드렸는데 이렇게 성직자가 주교가 나서니까 4개월 만에 기소가 됐네요. 뭐 아마도 진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곳의 영주니까 네, 바로 막 이렇게 딱 체포할 수는 없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10월 23일에 유죄 판결을 선고를 받고요. 40일 걸렸네요. 네, 26일 날 낭트에서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푸른 수염의 모티브가 된 질드레가 이렇게 네.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1404년에 태어나서 1440년에 사망한 거예요. 30대 그렇죠.
37쯤에 사망을 한 거죠. 우리나라 나이로. 그렇군요. 37 맞죠? 네. 37의 나이. 그러면 이제 질드레가 죽었는데 우리가 이 죽은 시점에서 질드레를 다시 한번 좀 훑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질드레에 대해서 조작 의혹 아니면 뭐 논쟁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정말 처음에 많죠. 잔다르커의 설도 뭐 저희가 이렇게 좀 몇 가지를 소개해드렸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소개해줄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질드레가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에 따르면 질드레가 애초에 뭐 살인마나 악마 소환 의식을 한 사람이 아니다. 또는 해도 항상 조그맣게 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이제 근거가 이 질드레가 상당히 부유했으니까 질드레의 토지를 몰수하려는 주교의 음모에 따라 교회 내 집단들이 이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질드레와 공범자들이 했던 그 증언 이런 게 왜 나왔겠냐? 왜 얘네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냐라고 하면 현대에선 상상할 수 없었던 고문의 위협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백을 한 거다. 변호사 그런 거 없었으니까. 고문에 맞서서 죄를 자백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형은 정해져 있고 고통을 좀 적게 받을 수 있는 사형으로 해달라고 자백하는 경우도 있었대요. 너무 고문이 심해서. 네. 그렇죠. 그래서 15세기 재판관들이 진실 규명보다는 자백과 처벌을 원했다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니 질드레가 재판정에 갈 무렵에 어쩌면 이미 나는 죽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갔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 조작의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가 또 실종된 아이들 부모들의 증언집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이게 이제 조작설이 아니라는 게 점점 드러나는 게 그럼 얘네가 왜 그 아이들을 실종했다고 거짓말을 했겠냐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질드레의 유죄 판결이 그 공범자들에 의한 목격담 그리고 아이들의 부모에 의한 증언에 사실 뿌리를 두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증언 자체가 거짓인 이유는 종교적으로 압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역사가들이 인정하는 건 뭐냐면 교회가 질드레를 체포해서 실제적으로 받은 이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뭐 주장했던 질드레의 토지를 노렸다? 근데 질드레의 토지도 실제로는 보르타뉴 공작에 의해서 귀속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런 사실적인 근거들에 비추어 봤을 때 교회가 큰 이득을 본 게 없는데 뭐하러 이렇게 사건을 조작하고 증언을 조작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질드레의 죄가 조작됐다는 이론을 역사가들은 신뢰를 하지 않고요. 아이들의 부모가 한 증언에 대해서 진실성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군요. 네. 저는 이 부분에서 나중에 이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어쨌건 역사가들의 말과 일부 호사가들의 말이 확실히 다르겠죠. 네. 그리고 아까 말한 건 호사가라기보다는 일부 역사가의 말인 그렇죠. 것 같아요. 상당히 네. 근거를 두고 있는 말이니까. 그러면 좀 더 이제 마지막으로 분석을 좀 부탁을 드려요. 여기 질드레에 대한 분석은 하려고 하면 또 너무 방대할 수 있고 네. 또 안 하려고 하면 또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또 분석했던 내용이라 어떻게 지금 어떤 얘기를 할지 궁금하네요. 저는 하나 딱 포인트를 잡았어요. 질드레가 희생양으로 삼은 아이들이 주로 금발의 푸른 눈을 가진 아이들이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다른 데서도 언급이 돼 있지만 질드레 역시 어릴 적에 금발에다 푸른 눈이었다 그러거든요. 저는 이게 이 구문을 읽을 때 상당히 묘한 약간 임팩트를 받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생각하기를 질드레가 자신의 어릴 적 모습과 닮았던 아이들을 공격하고 학대했고 결국엔 살해했다 생각을 하거든요. 자신의 그런 모습과 닮은 아이들, 그러니까 자신의 어릴 적 모습과 닮았던 그런 아이들을 환상을 실현할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어쩌면 과거에 대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 스스로에 대한 과거에 그 가지고 있었던 반감, 공격성을 드러낸 것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연쇄살인마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피악성, 자신이 당했던 피악성을 바꿔서 가학성으로 드러낸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질드레의 과정 자체가 어린 시절에 부모의 다정함도 못 받았잖아요. 네네. 애가 뭐 공부를 잘해, 막 뭐 애가 검술도 잘해. 그럼 엄마 아빠가 와가지고 아유 내 새끼 잘하는 거야 칭찬해야 되는데 칭찬하는 건 부모가 칭찬을 하고 있으니 애가 뭐 그런 다정함도 못 받았을 거고 오히려
외조부에게 넘어왔는데 자신이 배워왔던 환경이랑 다른 환경이고 이건 좀 이제 약간 픽션이나 주장일 수도 있지만 외조부가 남색의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나에게 그런 남색적인 그런 뭐랄까요 가학 성향을 보여주었다. 그런 경험이 결국에는 질들에게 왜곡된 환상으로 시작됐고 이게 전쟁이라는 하나의 목적성 때문에 숨어 있었지만 그 목적성이 거치고 나니 이런 자신이 당했었던 피학적인 성향을 하나의 가학 성향으로 탈바꿈화시킨 게 아닐까 싶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자신의 그런 희생자들을 억압하고 공격함으로써 오히려 자신의 불행했던 과거를 공격하고 확대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었어요. 그렇군요. 네. 상당히 그런 말을 듣고 보니까 요즘 연쇄살인마들의 행동과 좀 오버랩이 되면서 질들의 행동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이해하게 된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행동을 했겠구나라고 그 인과관계가 좀 형성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연쇄살인범들이 희생자를 설정하는 데에는 나름의 자신들만의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페티시즘이라든지 아니면 뭐 네크로필리아라든지 자신들만의 환상이 존재를 한단 말이죠. 근데 굳이 왜 자기의 어릴 적 모습과 닮은 아이들을 선택을 했느냐라는 부분이 저는 좀 핵심 키워드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군요. 정말 좋은 시각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프 제가 먼저 해볼까요? 네. 제가 지금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네. 하나는 그 아까 교회에서 질드레를 이거 저는 정말 질드레가 이렇게 했다면 그런 이프가 아니라 정말 완벽히 소설을 쓰는 거예요. 네. 교회에서 노린 건 질들의 집에 숨어 살고 있는 숨겨진 잔다르크인 거예요. 잔다르크가 화형당하지 않은 거지. 화형당한 건 가짜였던 거야. 네. 왜냐하면 잔다르크의 초상화가 실질적으로 남아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 나중에 사람들이 그린 잔다르크지. 잔다르크의 초상화를 보면 일치하지가 않아. 다 자기 맘대로 그린 거야. 그래서 이 잔다르크가 이제 질드레가 이렇게 막 정치적으로 자기 안 되니까 대용 잔다르크를 이렇게 하고 숨겨놓은 거지 자기 집에다가. 근데 교회에서 그걸 안 거야. 홍희 장군 곽재군의 그렇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교회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나중에 밝혀질 때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저걸 제거해야겠다. 그래서 노린 건 그 집에 숨어 있는 잔다르크인 거지. 그리고 이제 그 집에 한 명이 더 살 잔다르크가 있으니까 그게 걸리면 안 되니까 그 꼬마애들이 잔다르크를 보러 그러니까 왔다가 우연히 잔다르크를 보고 그러니까 질드레는 또 과격한 약간 장비 같은 사람이니까 목격자니까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여버리고 근데 차마 목격해서 죽였다는 말을 못하니까 끝까지 그걸 안고 간 거지. 어떻습니까, 저희 이프가? 진짜 소설이다. 정말 소설이죠. 소설을 쓰세요, 이건 한번 진짜. 써보고 싶었어요. 네. 아까 소설을... 이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네. 제가 물론 너무 질드레를 포장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저 이프 하나 더 있어요, 또. 네, 말씀하세요. 네. 먼저 해주시죠. 아니. 이제 질드레가 여기 영주에 머물지 않고 다시 어딘가 전쟁터로 떠났다는 상상을 해봤어요. 그래서 막 따져봤거든요. 1400년대가 뭔가 했더니 우리나라 세종대더라고요. 대충 얼추 이렇게. 그래서 세종대왕이 그 당시에 은근히 여기저기 정벌을 많이 하셨거든요. 사군육진 등등등. 거기서 뭐 이렇게 좀 정벌을 좀 하고 다녔으면 어땠을까. 그럼 시베리아를 건너가야 되는데. 그랬으면 우리나라 영토가 좀 넓어지지 않았을까. 가다가 얼어 죽었을 것 같아. 그렇군요. 네. 그런 상상을 좀 해봤어요. 꼭 조선이 아니어도 어딘가 전쟁터로 떠났어요. 그냥 용병의 삶을 사는 게 이 사람한테 더 어울리지 않았을까. 가다가 드라큘라 만났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동유럽에서. 그러네요. 드라큘라랑 또. 네. 그래 차라리 드라큘라 그 나라의 장군이 됐다면. 그럼 이제 둘이 짝짝꿍이 잘 맞았겠죠. 그러네요. 네. 근데 차라리 전쟁이란 그 상황 하에서는 굉장히 빛을 발하는 인간들이니까. 그렇죠. 네. 뭔가 그랬으면 오히려 좀 더 자기 스스로는 만족할 만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네요. 네.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네. 하나는 지금 제 주변에 자꾸 날아다니는 파리가 여기 없었으면 좀 더 네. 집중해서 방송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이쁘고. 네. 하나는 그러니까 하나인데 저는 좀 예술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르네상스가 시작이 된 게 그 메디치 가문이 돈을 막 계속 인풋을 해줬기 때문에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가 시작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질드레가 프랑스 어떻게 보면 한 10위 안에 드는 부유한 가문이었을 거란 말이죠. 질드레가 아까 나왔던 것처럼 연극 공연에 장려를 하고
연금술사한테 돈을 주고 그랬어요. 그럼 차라리 그러니까 정치에는 어차피 관심도 없고 정치도 못하고 그럼 나는 따로 권력은 또 갖고 싶고 부도 갖고 싶으니까 차라리 예술 쪽에 인풋을 해주는 거예요. 예술 쪽에 인풋을 하고 뭐 차라리 이런 연극, 미술 이런 사람들한테 차라리 돈을 투자를 했으면 오히려 르네상스라는 것을 좀 더 빨리 가져오거나 르네상스의 중심지가 메디치 가문이 아니라 질드레 가문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르네상스의 중심이 메디치가 아니라 질드레다. 네. 그럼 질드레의 이름은 전혀 다르게 남겨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진짜 푸른 수염 초상화가 멋있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실제로는 이상한 데 돈을 투자를 했으니까. 네. 그렇군요. 아예 그냥 예술 장려할 생각으로 그냥 다 때려 박는 거야, 예술에. 그렇죠, 그렇죠. 뭐 어차피 흑마술에 때려 박을 바에야 그렇죠. 차라리 연금술에서 실제로 화학을 미리 발견을 해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 뭐 나중에 노벨 명예 화학상이나 받았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뭐 이거는 뭐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지만 실제 뉴턴도 연금술에 굉장히 매진해 있었잖아요. 그럼요. 뉴턴이 연금술에 한 몇십 년을 매진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 이게 좀 끊기는데 그때 문서를 나중에 경제학자 케인즈가 경매에서 사요. 네. 그래서 뉴턴의 연금술이 세상으로 나오거든요. 아무튼 뭐 이건 뭐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고. 오늘 이 푸는 굉장히 재밌네요. 흥미롭고.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그러면 저는 LBC 방송을 잠깐 소개를 드리고 또 퀴즈로 넘어가도록 하죠. 네. LBC 방송국이라고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시면 연세는 엑스파일 영상과 함께 굉장히 잘 꾸며지고 이해가 쉽도록 오슬록스님이 열심히 만들어 놓은 컨텐츠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요즘에 오슬록스님 실력이 진짜 일취월장하고 있어요. 그럼요. 그리고 범죄를 쫓는 능력자들 저희가 스폰오프 방송으로 프로파일러들을 기준으로 소개를 하고 있죠. 지금 연쇄 엑스파일은 연쇄살인 범을 기준으로 소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진행하는 화술 강좌 그리고 오솔록스님이 또 새롭게 구성하고 있는 콘텐츠들 다양한 것들이 있으니까요. LBC 방송국 꼭 검색하셔서 유튜브 오셔서 구독도 눌러주고 영상에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백화 특집 공지 저희가 급하지만 곧 나가요. 백화 특집 언제 하죠? 16일이죠. 16일? 16일인데 이 공지가 올라가는 건 다다음 주니까 이미 다 그럼요. 지나고 난 뒤죠. 그렇군요. 백화 특집 잘 보셨죠? 네. 그렇죠. 네. 백화 특집 혹시 참여하지 보셨으면 못하셨으면 네이버 카페에 좀 자주 오셔서 기웃기웃 하시면 뭐 이런 빠른 정보들은 네이버 카페로 올라가니까요.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퀴즈 지난주 퀴즈 답변부터 좀 지난주에 보죠. 이제 거짓 증언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도둑을 맞았다. 거짓 증언을 했어요. 그럼 왜 거짓 증언이냐? 이 사람이 잘못 말한 세 가지가 뭐냐인데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초인종이 울렸다 그랬거든요. 전기가 네. 나가고 네 전기가 나가는데 초인종이 울릴 리는 없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피해자가 도망가는 도둑의 뒷모습을 봤다 그랬어요. 네. 뒷모습만 봤다 그랬죠.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묘사를 해달라고 하니까 도둑이 입고 있는 티셔츠 앞가슴에 미국 국기가 그려져 있었다고 진술을 했어요. 네. 이것도 모순이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목욕을 하다가 사건이 발생해서 범인을 뒤쫓지 못했다고 했는데 화장실에 벗어놓은 옷의 순서가 잘못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목욕을 하기 위해 옷을 벗었어요. 네. 그럼 넥타이가 가장 밑에 있어야 되죠. 그 위에 양복, 와이셔츠, 속옷 순이어야 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벗어났냐면 가장 위에 넥타이, 그 밑에 양복 상의, 하의, 그 다음이 와이셔츠, 맨 밑에 속옷 순이에요. 그러면 뭔가 말이 안 되죠. 이 사람은 벗고 옷을 정리를 다시 한 게 된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상식선에서 생각을 하면 이 사람은 새 옷들을 꺼내서 자기가 애초에 입는 순서대로 밑에 깔아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거짓 증언이다. 그래서 그렇구나. 이것은 자작극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두 가지 이상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음. 그러면 오늘의 퀴즈 한번 들어보죠. 네. 오늘의 퀴즈도 긴가요? 조금 깁니다. 권총을 도난당한 이제 파출소는 직원이 4명이었다 그래요. 저녁 8시경에 인근 마을에 도둑이 침입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 2명이 출동한 직후 곧바로 다른 마을에서 강도가 침입해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중대 사건인지라 나머지 2명의 경찰이 파출소를 비워두고 급히 출동을 했죠. 근데 2건의 신고가 모두 허위 신고였던 거예요. 즉 이
빈 경찰서를 만들기 위해서 허위 신고를 한 거고 그 사이 누군가가 파출소에 들어와서 권총을 훔쳐간 거죠. 파출소에는 2대의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하나는 고장나 있었고 하나는 출입문 쪽에 설치되어 있는 그 감시 카메라만 작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일단 허탕을 치고 이제 경찰들이 돌아오니까 딱 도난당한 총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감시 카메라 테이프를 확인해 보니까 5사람 정도가 다녀간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파출소 안에 설치되어 있는 감시 카메라로는 누가 훔쳐갔는지는 알 수는 없었어요. 근데 하나같이 빈손으로 이제 5사람이 들어왔는데 하나같이 빈손으로 들어왔다가 다 빈손으로 나갔는데 그들 중에 누군가가 훔쳤다면 아마도 허리춤 같은 데 숨겨서 밖으로 나간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아, 전 이런 퀴즈가 좋아요. 그래요? 뭔가 객관식인데 누군가 그렇죠, 한 명이 그렇죠. 범인일 것 같은. 다행히 5명 용의자 이제 모두 파출소 인근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검거가 됐다 그래요. 자, 이제 용의자를 신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 읍내에서 온 개장사. 낮에 산 개 몇 마리가 실린 트럭을 몰고 인근을 지나가다 트럭이 고장나는 바람에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파출소에 들렀다. 그러나 파출소에 아무도 없어 그냥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 파출소에서 100m쯤 떨어진 곳 고장난 트럭 주변에서 검거됨. 두 번째 용의자, 집에서 진돗개를 키우는 김순경의 애인으로 10km쯤 떨어진 인근 도시에서 김순경을 만나러 왔다. 그러나 아무도 없어 인근 다방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진술. 다방에서 검거. 세 번째 용의자, 파출소 인근에 사는 주민, 개를 도둑 맞았다고 신고하러 왔으나 파출소에 아무도 없어 그냥 돌아갔다고 진술. 개를 찾기 위해 돌아다니다 파출소 인근에서 검거됨. 네 번째 용의자, 개도둑. 세 번째 용의자의 개를 훔쳐 오토바이에 싣고 가다가 갑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자수하기 위해 파출소에 들렀으나 아무도 없어 파출소 인근에서 경찰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진술. 그래서 파출소 앞에서 검거됐고요. 마지막 5번째 용의자, 인근에 사는 주민, 집에서 키우는 잡견 한 마리를 데리고 나왔다가 갑자기 술이 마시고 싶어졌음. 하지만 지갑을 놓고 온 탓에 아는 경찰관에게 돈을 빌리고자 파출소에 들렀음. 그러나 파출소에는 아무도 없고 그래서 외상술을 마실 생각으로 술집으로 갔고 그곳 술집에서 검거가 됨. 이 5사람의 몸과 소지품, 파출소 주변을 꼼꼼히 조사했으나 권총은 발견되지 않았고요. 잠시 뒤 탐문 수사에서 몸에 가방이 묶여있는 개가 돌아다니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가 있어요. 경찰들이 파출소 주변을 조사해보니 정말 흐릿한 개 발자국이 남아있었다라는 거죠. 조사를 해보니까 아시다시피 용의자들이 모두 개와 관련이 있어요. 개장사, 개를 도둑 맞은 사람, 개도둑. 권총을 신속히 이제 회수하지 못하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니까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5사람 중 범인은 누구인가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흥미진진하네요. 네. 이게 분명히 정답은 있겠지만 청취자들이 정답보다 더 논리적이고 기발한 답을 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뭐 어떤 답변이든 좋고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마음껏 펼쳐서 네. 오답이든 아니면 기발한 새로운 방법 한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살인 엑스파일 진행을 맡게 된 최철규 교수였습니다. 네, 우설록수였습니다.